의사 선생님, 제발 저 좀 보내주세요. 나 같은 도둑년은 죽어도 싸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할머니가 빗물 섞인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여의사는 할머니를 놓아주기는커녕 흙탕물에 젖은 할머니의 낡은 옷자락을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실랑이에 찢어진 낡은 보따리.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건 돈다발도 훔친 패물도 아니었습니다. 빗물 위로 흩어진 건 30년 전 날짜가 찍힌 누렇게 바랜 편지 수백 통과 꼬질꼬질한 베네저고리 한 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수진이에게 밥은 굶지 않니? 엄마가 미안해. 삐뚤빼뚤하게 적힌 그 글씨를 본 순간 차갑기로 소문난 의사 선생님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니었어? 수진아, 내 딸 수진아. 30년 전 가난 때문에 젖먹이 딸을 입양 보내야 했던 엄마와 부잣집에 가서 잘 살 줄 알았던 딸의 비극적인 운명. 그리고 30년 만에 심장이 터질 듯한 위기 속에서 다시 만난 모녀의 피눈물 나는 사투. 과연 이 모녀는 서로를 용서하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마주할 수 있을까요? 30년 동안 숨겨온 낡은 복대 속 비밀과 수술실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이 넘쳐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30년 전 겨울, 유난히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칼바람 속에서 젊은 명자는 품에 안은 작은 생명을 꽉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얇은 포대기 안에서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죠. 명자는 입양기관의 육중한 철문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가,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하지 마라. 부디 좋은 곳 가서 따뜻한 밥 먹고 살아라. 명자는 아이를 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피 맺힌 절규를 토해냈습니다.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돌리며 그녀는 눈밭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밤의 눈보라는 명자의 가슴에 영원히 녹지 않는 빙하가 되어 박혔습니다. 강산이 3번이나 변한다는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명자의 시간은 여전히 그 차가운 겨울밤에 멈춰 있었습니다. 60을 넘긴 명자는 곧 철거될 운명인 시장통 구석의 허름한 국밥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쥐들이 천장을 뛰어다니는 낡은 가게였지만 명자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아줌마, 여기 깍두기 좀 더 줘요. 국물이 왜 이렇게 식었어? 손님의 불평에 명자는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손님. 금방 데워다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주방은 펄펄 끓는 육수 솥 때문에 한증막처럼 뜨거웠습니다. 명자는 그 앞에서 하루 16시간씩 서서 일했습니다. 다리는 퉁퉁 부어올랐고 발바닥은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죠. 하지만 명자를 가장 괴롭히는 건 다리의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명자가 가슴을 부여잡으며 주방 구석으로 휘청거렸습니다. 누군가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약을 먹어야 했지만 약값 5만 원이 아까워 벌벌 떠는 형편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딸을 찾기 위한 적금 통장에 한 번이라도 더 입금할 수 있었으니까요.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징글징글하다 정말. 미지근한 소주 반 병을 단숨에 들이켠 명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방 깊숙한 찬장 틈새로 손을 뻗어 먼지 쌓인 낡은 검은색 복대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복대를 허리춤에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잘 때나 일할 때나 한시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는 그녀의 유일한 보물. 그 묵직한 무게감만이 불안한 명자의 마음을 겨우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쾅 하고 열리며 험상궂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악덕 건물주 최 사장이 용역들을 대동하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야, 이명자, 너 아직도 안 나갔어? 내가 오늘까지 방 빼라고 했지. 최 사장의 고함에 식사하던 손님들은 슬금슬금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명자는 젖은 고무장갑을 낀 채 최 사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보증금이라도 조금만 돌려주시면. 보증금? 웃기고 있네. 밀린 월세 까고 원상복구 비용 제하면 너한테 줄 돈 한 푼도 없어. 당장 안 꺼져? 최 사장은 명자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명자는 종이 인형처럼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사장님, 살려주세요. 여기서 쫓겨나면 저 정말 죽어요. 이거 안 나? 더러운 손 치우라고. 최 사장이 명자를 발로 걷어차자 명자는 비명과 함께 뒤로 나뒹굴었습니다. 하필이면 펄펄 끓고 있던 육수 손 모서리에 가슴을 정통으로 부딪히고 말았죠. 아!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명자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에서는 검붉은 피가 울컥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야, 너 지금 쇼하냐? 최 사장은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지만 명자의 상태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동공은 서서히 풀리고 있었으니까요. 여기 사람이 죽어가요. 빨리 좀 와주세요. 옆가게 떡집 사장의 신고로 곧 119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환자분, 제 말 들리세요? 눈 좀 떠보세요. 구급대원들이 산소 마스크를 씌우려 했지만 명자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가슴이 아니라 허리춤의 복대를 향해 있었습니다. 안 돼. 내 거. 건드리지 마. 환자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치료하셔야 해요. 명자는 구급대원이 복대를 풀려고 하자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팔을 핥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당황했지만 서둘러 명자를 구급차에 실었습니다. 덜컹거리는 구급차 안에서 명자는 가물가물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내 가방, 주방에, 내 보따리. 명자는 주방 구석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또 하나의 보따리가 생각나 헛소리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산소 마스크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낯선 환경과 공포심에 사로잡힌 명자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거 나 돈 없어. 나갈 거야. 환자분, 진정하세요.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시끄러워. 돈 없다고 했잖아. 날 그냥 내버려둬. 명자는 간호사의 손을 뿌리치고 뺨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원무과 직원이 달려와 차트를 들이밀었습니다. 보호자분 연락처 없으세요? 입원하시려면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명자의 이성을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명자는 링거 지지대를 뽑아들고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오지 마. 다 죽여버릴 거야. 결국 보안 요원들이 출동해 명자를 침대에 결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찢어진 티셔츠 사이로 갈비뼈가 앙상한 명자의 몸과 살을 파고들 것처럼 꽉 조여진 낡은 복대가 드러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참혹한 모습에 말을 잃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흉부외과 레지던트 강 선생이 엑스레이를 확인하고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사람 심장 맞아? 이건 시한폭탄이야. 당장 수술 안 하면 오늘 밤을 못 넘겨. 강 선생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사회사업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응급실인데요. 여기 기초수급자 환자분이 계신데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지원 가능할까요? 네. 어렵다고요? 강 선생이 난색을 표하는 사이 명자는 진정제를 맞고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약 기운이 퍼지면서 끔찍했던 통증도 조금씩 무뎌졌습니다.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명자는 환청을 들었습니다. 응애, 응애. 30년 전 눈보라 속에서 들리던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명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마취에 빠져 축 늘어진 명자의 손은 여전히 허리춤의 복대를 생명줄처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안에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듯이 말이죠. 다음 날 아침 8시 대학병원 VIP 병동 복도에 또각또각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의 주인공은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서 스카우트된 흉부외과 전문의 제니퍼 킴이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레지던트들과 인턴들이 마치 군대처럼 줄을 지어 따르고 있었죠. 제니퍼는 차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14호실 환자의 바이탈 수치를 의조렸습니다. 환자 혈압 140에 90, 어제보다 상승했어. 김 선생, 베타 차단제 용량 조절하라고 내가 메모 남겼을 텐데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나? 제니퍼의 서늘한 목소리에 김 레지던트는 고개를 푹 숙이며 식은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제가 깜빡하고. 깜빡? 환자 목숨도 깜빡할 셈이야? 내 회진 시간에 변명은 필요 없어. 나가. 제니퍼의 칼 같은 지적에 병동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간호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눈치를 살폈죠. 그녀는 수술기계, 피도 눈물도 없는 마녀라는 별명에 걸맞게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였으니까요. 그 시각 흉부외과 과장실에서는 과장이 심기 불편한 표정으로 커피를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굴러온 돌인 제니퍼가 병원 내에서 승승장구하는 꼴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장은 호출한 강 선생을 쳐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강 선생, 어제 응급실에 들어온 그 기초수급자 할머니 있잖아. 그 환자 제니퍼 교수한테 배정해. 네. 하지만 그 환자분은 보호자도 없고 수술비 낼 형편도 안 되는데 게다가 성격이 보통이 아니시라. 그러니까 보내라는 거야. 우리 고고하신 제니퍼 교수님이 그런 진상 환자를 어떻게 다루는지 좀 보자고. 돈 안 되는 환자라고 내치면 이미지 깎일 거고 맞자니 골치 아플 테고. 재밌지 않겠어? 강 선생은 난처했지만 과장의 지시를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후 제니퍼는 강 선생으로부터 명자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었죠. 교수님, 6인실에 새로 입원한 이명자 환자분입니다. 심장 판막 파열에 대동맥류가 의심되는데 문제는 치료 거부가 심하십니다. 어제 응급실에서도 난동을 부리셔서 제니퍼는 미간을 찌푸리며 차트를 탁 덮어버렸습니다. 내 구역에서 환자가 제멋대로 구는 꼴은 못 봐. 그리고 과장님이 노리시는 게 뻔히 보이는데 내가 피할 것 같아? 안내해. 제니퍼는 하얀 가운 자락을 휘날리며 명자가 있는 6인실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수상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환자복 위에 남의 코트를 훔쳐 입고 링거대를 질질 끌며
도망치려던 명자였죠. 제니퍼는 단숨에 걸어가 명자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환자분, 지금 어디 가시는 겁니까? 명자는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젊은 여의사의 눈빛이 어찌나 매섭던지 순간적으로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습니다. 비켜. 나 퇴원할 거야. 돈 없다고 했잖아. 지금 나가면 병원 정문도 못 가서 객사합니다. 내 기록에 사망 환자 남기기 싫으니 얌전히 돌아가세요. 제니퍼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장난 기계를 고쳐야 하는 기술자의 건조함 뿐이었죠. 명자는 제니퍼의 어눌한 한국어 발음을 듣고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뭐야? 너 외국인이야?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게 어디서 훈계질이야? 네가 내 병원비 내줄 거 아니면 썩 비키라고. 명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주변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혀를 차며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제니퍼를 밀치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니퍼는 꿈쩍도 하지 않고 명자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이 손 놓지 못해? 명자는 제니퍼의 손등을 콱 물어버렸습니다. 제니퍼는 외마디 비명을 질렀지만 명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참으며 명자를 벽 쪽으로 거칠게 밀어붙여 제압했죠. 이거 나 좀 죽게 내버려둬. 왜 남의 인생에 끼어들고 난리야. 몸싸움이 격해지던 도중 제니퍼의 가운 소매가 거쳐 올라갔습니다. 하얀 손목 위로 붉게 남아있는 화상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명자의 시선이 그 흉터에 머물렀지만 제니퍼는 황급히 소매를 내리며 명자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 흉터는 제니퍼가 미국 양부모 밑에서 자랄 때 뜨거운 다리미에 대었던 학대의 흔적이었습니다. 제니퍼의 뇌리에 끔찍했던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쓸모없는 것, 밥값도 못하는 게. 양모의 고함 소리가 명자의 악쓰는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제니퍼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녀에게 명자는 그저 때를 쓰는 혐오스러운 어른의 모습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때 명자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더니 입에서 위액과 함께 오물을 토해냈습니다. 시큼한 냄새가 복도에 진동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제니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더러운 오물이 묻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 선생, 이동 침대 가져와. 환자 기도 확보해. 제니퍼는 명자의 입안에 묻은 이물질을 손가락으로 닦아내며 기도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더럽다는 생각보다는 눈앞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의사로서의 본능, 그리고 이기적인 환자에게 지고 싶지 않다는 오기가 갈동한 것이었죠. 명자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제니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갑고 무서운 줄만 알았던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 명자는 묘한 슬픔과 분노를 읽어냈습니다. 이 여자, 눈이 참 슬프네. 명자는 이동 침대에 실려가면서도 제니퍼의 손목을 잡으려 허우적거렸습니다. 나 좀 그냥 둬. 제발. 정밀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모니터를 보던 제니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판막은 너덜너덜하고 대동맥류는 7cm까지 커졌어. 당장 수술 안 하면 24시간 내 사망 확률 90%야. 그때 원무과장이 들이닥쳤습니다. 제니퍼 교수님, 이 환자 수술 못합니다. 보증금도 없고 기초수급자 지원도 대기 순번이 길어요. 병원장님 지시입니다. 제니퍼는 원무과장을 쏘아보며
차트를 책상에 던졌습니다. 그래서요? 돈 없으니까 죽게 내버려 두라고요? 내 환자가 내 눈앞에서 죽는 꼴 나는 못 봅니다. 하지만 병원 규정? 이 환자 죽게 두면 내가 기자들 불러서 다 터뜨릴 겁니다. 돈 없어서 환자 내쫓는 대학병원이라고 대서특필 되고 싶으세요? 내 평판 깎아먹는 짓은 내가 용서 안 합니다. 당장 수술방 잡으세요. 제니퍼의 서슬 퍼런 으름장에 원무과장은 꼬리를 내리고 물러났습니다. 제니퍼는 승리감보다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녀가 명자를 살리려는 건 휴머니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커리어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무시하는 과장에게 보란 듯이 성공해 보이고 싶어서였죠. 진정제를 맞고 잠든 명자의 병실. 제니퍼는 명자의 침대 곁에 섰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명자의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제니퍼는 알 수 없는 기시감에 휩싸였습니다. 왜 이 낯선 노인을 보면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오는 걸까요? 제니퍼는 고개를 저으며 병실을 나섰습니다. 창밖에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명자의 침대 매트리스 밑에는 그녀가 목숨처럼 숨겨둔 낡은 복대가 비밀을 간직한 채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르릉 쾅! 천둥 소리가 병원 건물을 뒤흔들 때마다 명자는 식은 땀을 흘리며 침대 위에서 뒤척였죠. 꿈속에서 명자는 끝없는 낭떠러지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어디 있니? 엄마가 잘못했어. 꿈속의 아기는 울음소리만 들릴 뿐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자가 허공에 손을 뻗는 순간 발밑에 땅이 꺼지며 천길 낭떠러지로 추락했습니다. 허! 명자는 비명과 함께 눈을 번쩍 떴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리며 격렬한 통증이 가슴을 찢어놓았죠. 으윽! 명자는 숨을 쉴 수가 없어 헐떡거렸습니다. 삐, 병실 모니터의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명자의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당직실에서 쪽잠을 자던 제니퍼는 호출벨 소리에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14호실 이명자 환자, 호흡 곤란입니다. 제니퍼는 가운을 휘날리며 복도를 전력 질주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도 긴장한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죠. 병실에 도착하자 명자는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제 말 들려요? 제니퍼는 다급하게 명자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청진을 해야 하는데 환자 복상의 단추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제니퍼는 단추를 뜯어내듯 거칠게 풀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니퍼가 고개를 숙이자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가 옷 밖으로 툭 튀어나왔습니다. 명자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팔을 휘젓는 바람에 목걸이 줄이 팽팽하게 당겨졌던 겁니다. 번쩍! 창밖에서 번개가 치며 병실 안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그 섬광 속에서 제니퍼의 목걸이에 달린 옥 펜던트가 명자의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반쪽짜리 옥 펜던트,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눈을 뜬 명자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저건 명자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힘이 솟아났죠. 명자는 링거줄이 엉킨 손을 뻗어 제니퍼의 멱살과 함께 펜던트를 낚아챘습니다. 환자분, 뭐 하시는 겁니까? 제니퍼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손아귀 힘은 엄청났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처럼 절박했으니까요. 이거 내 거. 명자의 산소 마스크 속에서 쉰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핏발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니퍼는 명자의 시선이 자신의 얼굴이 아니라 목에 걸린 펜던트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걸 네가 어떻게... 명자의 눈빛은 단순히 물건을 탐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의 한과 그리움,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경악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옆에 있던 박 간호사가 명자를 말리려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이러시면 안 돼요. 놓으세요. 하지만 제니퍼는 손을 들어 박 간호사를 제지했습니다. 명자와 자신 사이에 흐르는 이 기이하고도 강렬한 전류. 제니퍼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게 왜 당신 거라는 겁니까? 제니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명자는 대답 대신 침대 매트리스 밑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손가락 끝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있어. 제니퍼는 홀린 듯 명자가 가리키는 곳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매트리스를 들추자 그곳에는 명자가 목숨처럼 아끼던 낡은 검은색 복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복대를 꺼냈습니다. 땀 냄새와 꼬질꼬질한 때가 묻은 그 복대는 명자의 고단했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안에, 안쪽 주머니, 명자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제니퍼는 복대 안쪽 깊숙한 곳에 달린 작은 주머니를 찾았습니다. 지퍼를 열자 손수건에 겹겹이 쌓인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제니퍼는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단면을 가진 옥 조각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니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명자의 옥 조각과 자신의 펜던트를 천천히 맞대어 보았습니다. 딸깍.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거칠게 깨진 단면이 거짓말처럼 딱 들어맞았습니다. 틈새 하나 없이 완벽하게. 그리고 그 위로 새겨진 용 문양이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졌습니다. 병실 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빗소리도 천둥 소리도 모니터 소리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제니퍼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죠. 친부모를 찾겠다며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날들. 입양기관을 찾아가 문전박대당했던 기억들. 너는 버려진 아이야라며 비웃던 양부모의 얼굴들.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이. 제니퍼는 입술을 깨물며 명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 누워있는 이 초라하고 병든 노인이 평생을 그리워하면서도 증오했던 나의 친엄마라니. 명자 역시 충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버린 딸이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어 내 목숨을 쥐고 있다니. 명자는 죄책감에 몸서리쳤습니다. 아, 명자는 비명을 지르며 제니퍼를 밀쳐냈습니다. 오지마, 저리 가.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렸습니다. 자신의 누추한 꼴을 딸에게 보이기 싫었던 겁니다. 제니퍼는 뒤로 밀려나다 의료용 카트에 부딪혔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박 간호사가 놀라서 달려왔지만 제니퍼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하나로 맞춰진 옥 펜던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옥이 제니퍼의 손바닥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맞물린 펜던트를 쥔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리고 입술이 바짝 말라왔죠.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머릿속이 엉망진창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겨우겨우 목소리를 짜내어 물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린 사람이야? 내 엄마. 맞아? 제니퍼의 물음에 명자는 이불 밖으로 눈만 빼꼼히 내밀었습니다. 딸의 눈에 고인 깊은 상처와 원망을 마주하자 명자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했죠. 내가 감히 나 같은 게 어떻게 엄마라고. 명자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훔친 거야. 난 도둑년이야. 그거 내가 길에서 주운 거야. 명자는 악을 쓰며 딸을 부정했습니다. 자신의 성공한 딸 앞에 이렇게 비루하고 병든 모습으로 나타나 짐이 될 수는 없었으니까요. 차라리 도둑년으로 기억되는 게 나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이게 왜 딱 맞는데? 제니퍼가 소리쳤지만 명자는 귀를 막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모른다니까? 나가. 꼴도 보기 싫어. 제니퍼는 큰 충격에 빠져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틈을 타 명자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헉! 헉! 명자는 거칠게 링거 바늘을 뽑아버렸습니다. 팔에서 피가 솟구쳐 환자복을 적셨지만 통증조차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직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명자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병실 문을 향해 뛰쳐나갔습니다. 환자분, 어디 가세요? 박 간호사가 소리쳤지만 명자는 이미 복도 끝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심장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병실 문을 나서자마자 숨이 턱까지 차올라 더 이상 뛸 수가 없었죠. 명자는 비상구 계단 앞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계단을 굴러 떨어지듯 내려가며 벽을 짚고 네 발로 기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이 까져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아, 내 새끼 수진아, 못난 애미는 잊어라. 명자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바닥을 기어 병원 로비로 향했습니다. 제니퍼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뛰쳐나왔을 때 명자는 이미 병원 밖으로 나간 뒤였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니퍼는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 멀리 도로변 빗물 고인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명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명자는 아스팔트 바닥에 엎어진 채 팔꿈치로 땅을 찍으며 필사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죄인이 형벌을 받는 모습처럼 처절했죠. 그때였습니다. 빵! 달려오던 트럭 한 대가 명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하며 요란한 경적을 울렸습니다. 트럭 바퀴가 명자의 머리맡에서 멈춰섰습니다. 이 할망구가 죽으려고 환장했나? 트럭 기사가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명자는 들리지 않는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니퍼가 빗속을 뚫고 달려와 명자를 감싸 안았습니다. 일어나요. 제발 좀. 제니퍼가 명자를 일으키려 했지만 명자는 젖은 낙엽처럼 바닥에 딱 붙어 저항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발 저 좀 보내주세요. 저 갈 데가 있어요. 명자는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애원했습니다. 실랑이 끝에 명자가 가슴에 품고 있던 복대가 스르륵 풀렸습니다. 안 돼. 명자가 비명을 지르며 잡으려 했지만 복대는 빗물 웅덩이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비닐에 겹겹이 쌓인 종이 뭉치와 베네 저고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니퍼의 시선이 바닥에 흩어진 종이 뭉치에 꽂혔습니다. 빗물에 젖어가는 편지 봉투들. 그 위에 적힌 주소는 제니퍼가 너무나 잘 아는 곳, 바로 자신이 자랐던 미국의 입양기관 주소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편지에는
붉은색 도장으로 수치인 불명이 찍혀 있었죠. 제니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삐뚤빼뚤 맞춤법도 틀린 글씨였지만 그 내용은 제니퍼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내 딸 수진이에게 밥은 굶지 않니? 엄마가 미안해. 돈 많이 벌어서 꼭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또 다른 봉투에는 우리 수진이 입학식 날, 우리 수진이 생일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명자는 흙탕물에 젖은 베네 저고리를 주워 자신의 옷에 미친 듯이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안 돼. 우리 수진이 건데. 더러워지면 안 되는데. 명자는 베네 저고리를 품에 안고 오열하며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바닥에는 통장 하나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니퍼가 통장을 펼치자 매달 10,000원, 20,000원씩 입금된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입금자명은 모두 수진이 혼수였습니다. 30년 동안 제니퍼는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나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고 가난 속에서도 딸을 위한 몫을 남겨두었던 겁니다. 아, 제니퍼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흙투성이가 된 채 웅크리고 있는 명자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쏟아지는 빗물도 제니퍼의 뜨거운 눈물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제니퍼는 떨리는 손으로 명자의 흙 묻은 손을 잡아 자신의 얼굴에 가져다 댔습니다. 엄마, 엄마. 30년 만에 불러보는 이름. 그 한마디에 빗소리마저 숨을 죽이는 것 같았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병원 앞도로 제니퍼는 빗물에 젖은 명자를 끌어안고 목 놓아 외쳤습니다. 30년 동안 입 밖으로 꺼내보지 못했던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 단어였죠. 엄마, 저 수진이에요. 엄마, 딸 수진이 맞아요. 명자는 딸의 고백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꿈이 아닐까, 내 못난 망상이 만들어낸 환청이 아닐까? 하지만 제니퍼의 온기는 너무나 뜨거웠고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명자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명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진아, 내 새끼 정말 내 딸 수진이니? 네, 엄마. 제가 늦게 와서 미안해요. 엄마 혼자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제니퍼는 명자의 앙상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비볐습니다. 명자는 딸의 품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나 같은 게 엄마라고 널 버린 이 못난 년을 용서하지 마라. 명자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죄책감의 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죠. 제니퍼는 그런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나를 살리려고 보냈다는 거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엄마를 살리게 해줘요. 내가 의사가 된 건 오늘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였나 봐요. 명자는 딸의 애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도망칠 힘도 없었습니다. 제니퍼는 탈진한 명자를 부축해 다시 병원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흠뻑 젖은 두 사람에게서 흙탕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지만 제니퍼는 당당했습니다. 응급실로 복귀하자마자 제니퍼는 강 선생을 호출했습니다. 강 선생, 1번 수술방 잡아. 지금 당장 수술 들어간다. 하지만 소식을 듣고 흉부외과 과장과 병원장이 응급실로 뛰어내려왔습니다. 과장은 제니퍼를 가로막으며 핏대를 세웠습니다. 제니퍼 교수, 지금 제정신이야? 직계 가족 수술은 의료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윤리 규정 위반이야. 감정 개입되면 수술 망친다는 거 몰라? 병원장 역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게다가 보호자 동의도 없고 수술비 문제도 해결 안 됐잖아요. 이 수술 허가 못합니다. 제니퍼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자신의 카드를 꺼내 원무과 직원에게 던졌습니다. 수술비, 여기 제 카드로 전액 결제하세요. 그리고 윤리 규정? 제니퍼는 병원장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지금 이 환자 심장 상태 보셨습니까? 대동맥류 7cm의 판막 파열, 유차까지 심각합니다. 국내에서, 아니, 이 병원에서 이 수술 성공시킬 수 있는 의사, 저 말고 또 있습니까? 병원장과 과장은 제니퍼의 당돌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제니퍼의 손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으니까요. 다른 의사가 집도해서 환자가 사망하면 그 책임 병원장님이 지시겠습니까? 저는 제 어머니 살릴 자신 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제가 옷 벗겠습니다. 제니퍼의 단호한 태도에 병원장은 결국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대신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네가 져야 해. 승인이 떨어지자 제니퍼는 명자를 수술 전실로 옮겼습니다. 명자의 몸은 흙탕물과 빗물로 엉망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닦아주려 했지만 제니퍼가 막아섰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니퍼는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명자의 얼굴과 손발을 직접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명자의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힌 굳은 살, 발바닥에 갈라진 상처들, 제니퍼는 엄마의 고된 삶을 씻어내듯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명자는 그런 딸의 손길을 받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 가운인데 엄마가 더럽혀서 미안해. 명자가 제니퍼의 가운에 묻은 흙 자국을 닦으려 하자 제니퍼는 명자의 손을 잡고 입을 맞췄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것만 기억해요. 수술 끝나고 눈 뜨면 제가 옆에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따뜻한 밥 먹어요. 꼭 약속해요. 그래, 약속하마. 내 딸 수진이랑 밥 먹어야지. 명자는 딸과 새끼손가락을 걸고 마취에 빠져들었습니다. 제니퍼는 수술실 옆 멸균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의사가 아닌 딸로서의 두려움을 억누르기 위해 차가운 물을 얼굴에 세차게 끼얹었습니다. 정신 차려, 김수진. 넌 지금 딸이 아니야. 넌 의사 제니퍼 킴이야. 넌 할 수 있어. 제니퍼는 수차례 심호흡을 하며 마인드 컨트롤을 했습니다. 멸균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는 동작 하나하나에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들어갑니다. 제니퍼가 수술실로 들어서자 의료진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수술실 위 2층 갤러리에는 과장을 비롯한 흉부외과 의사들이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니퍼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하이에나들 같았죠. 메스. 제니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메스를 건네받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엄마의 가슴을 내 손으로 열어야 한다는 공포감. 하지만 제니퍼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그 공포를 삼켰습니다.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지익. 제니퍼의 손끝에서 메스가 명자의 가슴을 갈랐습니다. 개용기로 흉곽을 벌리자 명자의 심장이 드러났습니다. 헉! 강 선생과 간호사들이 동시에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본 명자의 심장은 처참했습니다. 염증으로 인해 심장막과 주변 조직들이 떡처럼 엉겨붙어 있었고 혈관들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부풀어 있었으니까요. 갤러리에서 지켜보던 과장이 비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걸 어떻게 박리해?
건드리는 순간 터질 텐데. 제니퍼도 이번엔 끝났군. 하지만 제니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등 뒤에서 들리는 우려의 목소리들을 차단했습니다. 오직 엄마의 심장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걱정 마요, 엄마. 내가 다 고쳐줄게. 제니퍼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현미경을 보듯 섬세한 손놀림으로 엉겨붙은 조직들을 하나하나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수술이 아니라 예술에 가까운 경지였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어느덧 3시간이 흘렀습니다. 제니퍼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수술복 등판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엉겨붙은 조직들을 떼어내고 너덜너덜해진 판막을 제거한 뒤 인공 판막을 삽입하는 과정까지 지켜보던 의료진들조차 숨을 죽이고 감탄할 만큼 완벽한 진행이었습니다. 이제 대동맥류 치환술만 남았습니다. 혈압 유지해 주세요. 제니퍼가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고비였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이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니퍼는 부풀어 오른 대동맥 부위를 조심스럽게 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픽! 아주 미세한 파열음과 함께 종이장처럼 얇아져 있던 명자의 대동맥벽이 터져버렸습니다. 출혈, 석션. 제니퍼가 소리칠 새도 없이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순식간에 수술 부위가 피로 가득 차 혈관이고 신경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BP 떨어집니다. 60에 40, 50에 30. 마취가 의사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모니터의 경고음이 수술실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삐, 삐, 삐. 공포스러운 붉은색 숫자들이 미친 듯이 깜빡였습니다. 강 선생, 뭐해? 석션하라고. 제니퍼가 고함을 쳤지만 당황한 강 선생은 허둥대느라 피를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니 지혈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켜. 제니퍼는 강 선생을 밀쳐내고 직접 피가 솟구치는 가슴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손끝의 감각만으로 터진 혈관을 찾아 눌러야 했습니다. 갤러리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과장은 혀를 찼습니다. 꺼봐, 물이라니까. 저 혈관 상태로는 건드리는 순간 터지는 게 당연하지. 쯧쯧, 제니퍼도 여기서 끝이네. 과장은 볼 거 다 봤다는 듯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수술실 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악의 상황이 닥쳤습니다. 어레스트, 심실세동입니다. 마취가 의사의 절망적인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명자의 심장이 버티지 못하고 멈춰버린 것입니다. 모니터의 그래프가 불규칙하게 요동치더니 이내 죽음의 평행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비. 제니퍼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제니퍼는 지혈하던 손을 놓고 개용 상태인 명자의 심장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심장을 쥐어짜는 오픈 카디악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엄마의 심장이 제니퍼의 손 안에서 힘없이 눌렸습니다. 엄마, 안 돼. 제발. 제니퍼는 이성적인 의사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울부짖었습니다. 피범벅이 된 손으로 미친 듯이 심장을 펌프질했습니다. 에피네프린 1mg 줘. 빨리. 교수님, 에피네프린 벌써 3번째입니다. 더 이상은. 닥쳐. 주라고. 제니퍼의 고함 소리에 간호사가 떨리는 손으로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제니퍼는 1초도 쉬지 않고 심장을 압박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엄마, 수진이 왔잖아.
엄마 딸 왔다고. 제니퍼의 눈물과 땀이 뒤섞여 마스크를 적셨습니다. 제세동기 준비해. 차지 20줄. 준비됐습니다. 샷. 쿵. 명자의 몸이 튀어 올랐지만 모니터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다시 30줄. 샷. 쿵. 제니퍼는 미친 사람처럼 심장을 압박하고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만 흘러갔습니다. 5분, 10분, 15분 뇌 손상이 시작되는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니퍼의 팔 근육은 경련을 일으키며 비명을 질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실 밖 복도 안에서 들려오는 제니퍼의 처절한 비명과 기계음 소리에 박 간호사는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하느님, 제발요, 저 불쌍한 모녀 좀 살려주세요. 수술실 안 모두가 포기한 눈빛이었습니다. 강 선생이 조심스럽게 제니퍼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교수님, 20분 지났습니다. 뇌 손상이 우려됩니다. 이제 그만 보내드리시죠. 그 말에 제니퍼는 강 선생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끝내. 내 엄마야. 내가 살린다고 했잖아. 제니퍼는 강 선생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심장을 움켜쥐었습니다. 일어나. 일어나란 말이야. 나랑 밥 먹기로 했잖아. 약속했잖아. 제니퍼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그녀의 소나기 힘도 점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명자와 함께 밥을 먹기로 했던 약속, 따뜻한 미역국, 웃고 있는 엄마의 얼굴, 그 모든 희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안의 모든 의료진이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침묵 속에 오직 제니퍼의 거친 숨소리와 야속한 기계음 소리만이 감돌았습니다. 절망이 짙게 깔린 수술실, 죽음의 그림자가 명자의 얼굴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제니퍼의 팔에도 더 이상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쥐어짜는 손길이 점점 느려졌죠. 아, 정말 끝인가. 엄마를 이렇게 보내야 하나. 제니퍼의 무릎이 꺾이며 수술대 옆으로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명자의 귀에 입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피 끓는 심정으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밥 먹어야지. 나랑 따뜻한 밥 한 끼 먹기로 했잖아. 거짓말쟁이 엄마 되기 싫으면 당장 일어나. 수진이랑 밥 먹자고. 그것은 의술이 아닌 딸의 영혼을 담은 절규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삑. 멈춰있던 심전도 모니터에서 미세한 파형 하나가 툭 튀어 올랐습니다. 마치 딸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말이죠. 모두가 환청을 들은 게 아닌가 의심하던 찰나, 삑, 삑, 삑. 불규칙하지만 분명한 심박동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리듬 돌아왔습니다. 사이너스 정상 리듬입니다. 혈압 올라갑니다. 아. 수술실 안의 모든 의료진이 동시에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제니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젖은 눈으로 모니터를 확인하자 붉은 그래프가 힘차게 춤추고 있었습니다. 명자의 심장이 제니퍼의 손바닥 안에서 다시 쿵, 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동은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고 강렬했습니다. 다시 뜁니다. 맙소사, 살아났어요. 강 선생이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제니퍼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강 선생의 부축을 받아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울지 마. 아직 안 끝났어. 제니퍼는 떨리는 손을 허벅지에 꽉 쥐어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냉철한 의사의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혈해. 터진 혈관 봉합한다. 위기를 넘긴 후 제니퍼의 손놀림은 신들린 듯 빨라졌습니다. 출혈 부위를 정확히 찾아 꿰매고 인공 판막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지혈 완료. 펌프 오프 펌프 오프. 모든 수술 과정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제니퍼는 명자의 가슴을 닿는 마지막 피부 봉합 수처를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꿰맸습니다. 마치 엄마의 찢어진 인생을 기워주듯이 말이죠. 마지막 매듭을 짓고 거즈를 덮자 제니퍼는 그제야 마스크를 벗어던졌습니다. 그녀는 명자의 창백한 뺨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살아줘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니퍼의 뜨거운 눈물이 명자의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제니퍼가 걸어 나오자 복도에 주저앉아 있던 박 간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니퍼는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간호사는 만세를 부르며 제니퍼를 끌어안고 방방 뛰었습니다. 명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온몸에 튜브를 주렁주렁 달고 있었지만 모니터 속 심박수는 평온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3일 뒤 명자가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침대 옆에 엎드려 쪽잠을 자고 있는 제니퍼의 모습이었습니다. 명자는 움직여지지 않는 손가락을 겨우 움직여 제니퍼의 머리카락을 건드렸습니다. 제니퍼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정신이 들어요? 나 알아보겠어요? 명자는 산소 호흡기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눈물 고인 눈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딸 우리 수진이. 제니퍼는 명자의 손을 꼭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수술 아주 잘 됐어요. 이제 안 아파요. 다 끝났어요, 엄마. 명자의 눈가주름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30년의 한과 고통을 씻어내리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명자는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병원 내에서는 제니퍼의 효심과 기적 같은 수술 이야기가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 독한 제니퍼 교수가 친엄마 살리려고 수술실에서 울면서 심폐소생술을 했다며? 그러게 말이야.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니까. 제니퍼는 퇴근만 하면 명자의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퉁퉁 부은 명자의 다리를 마사지해주고 손톱을 깎아주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모녀의 정을 쌓았습니다. 엄마, 이거 시원해? 더 세게 해줄까? 아니야, 딱 좋다. 우리 수진이 손이 약손이네. 명자가 숟가락을 들 힘이 생기자 제니퍼는 직접 죽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아, 해봐요. 내가 먹을 수 있는데. 싫어. 내가 먹여줄 거야. 엄마도 나 어릴 때 전 물리고 이유식 먹였을 거 아니야. 내가 다 갚으려면 아직 멀었어. 명자는 딸이 주는 죽을 받아 먹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명자의 얼굴은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쭈글쭈글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딸과 함께할 내일을 꿈꾸는 생기 넘치는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한 달 후 유난히 햇살이 눈부신 오후였습니다. 병원 로비는 명자의 퇴원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북적였죠. 박 간호사와 의료진들, 그리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시장 상인들까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떡집 사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명자씨. 살아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고마워요, 사장님.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나가네. 다 우리 딸 덕분이야. 명자는 으쓱하며
옆에 선 제니퍼를 바라보았습니다. 제니퍼는 명자에게 명품 옷 대신 부드럽고 따뜻한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혀드렸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대신 명자의 팔짱을 꼭 끼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가요, 엄마. 우리 집으로. 제니퍼는 차를 몰고 명자가 살던 시장통으로 향했습니다. 짐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죠. 곰팡이가 피고 쥐가 다니던 그 좁은 단칸방. 명자는 텅 빈 방을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서 너 올 날만 기다리며 평생을 살았다. 혹시라도 네가 찾아왔는데 내가 없으면 어쩌나 싶어서. 제니퍼는 코끝이 찡해져 명자를 뒤에서 안았습니다. 이제 안 기다려도 돼. 내가 왔잖아. 이제 이런 데서 안 살아도 돼. 제니퍼는 엄마의 고단했던 삶이 묻어있는 낡은 이불과 세간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낡은 복대와 베네저고리만큼은 소중하게 챙겼습니다. 차는 도심을 가로질러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로 들어섰습니다. 우와, 여기가 내 집이니? 궁궐이 따로 없구나. 명자는 입을 다물지 못하며 현관에서 신발 벗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흙이라도 묻을까봐 까치발을 드는 엄마를 보며 제니퍼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그냥 편하게 들어와요. 이제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거실 한편 장식장에는 특별한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수리되어 액자 속에 보관된 완전한 옷 펜던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수술 성공 후 병실에서 찍은 두 사람의 다정한 사진이 놓여 있었죠. 명자는 그 액자를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반쪽짜리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이제야 하나가 되었구나. 제니퍼는 주방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평소엔 라면 하나도 잘 안 끓여 먹던 그녀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서툰 칼질로 미역을 불리고 소고기를 볶으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인터넷 레시피를 힐끔거리며 간을 보는 모습이 제법 진지했습니다. 아이고, 의사 선생님 손 다칠라. 내가 할게. 명자가 나서려 하자 제니퍼가 막아섰습니다. 안 돼. 오늘은 내가 엄마 생일상 차려드리는 날이야. 엄마 다시 태어난 날이잖아. 앉아 계세요. 잠시 후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뽀얀 국물이 우러난 소고기 미역국, 윤기가 흐르는 잡채, 그리고 명자가 가장 좋아하는 갓 담근 겉절이까지. 30년 만에 마주 앉은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한 식탁이었습니다. 자, 드세요, 엄마. 다시 태어난 걸 축하해요. 제니퍼는 쑥스러운 듯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명자는 국물을 한 숟가락 뜨기도 전에 눈물이 밥그릇 위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목이 메어 삼킬 수가 없었죠. 아이고, 내 팔자에 이런 호강을 다 누리고 꿈만 같구나.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잡채를 한 젓가락 집어 제니퍼의 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내 새끼 많이 먹어라. 그동안 밥은 굶지 않았니? 엄마가 없어서 찬밥 신세는 안 졌니? 30년 묵은 안부를 묻는 엄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애틋함이 가득했습니다. 제니퍼는 입안 가득 밥을 밀어 넣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니야, 잘 먹고 잘 살았어. 근데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먹고 싶었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야. 두 모녀는 눈물 젖은 밥을 함께 먹으며 서로를 바라보고 웃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에 그동안의 그리움과 사랑이 녹아들어 달디단 꿀맛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과일을 깎아 먹으며 TV를 보았습니다. 저 드라마 주인공 말이야. 꼭 나 같지 않니? 에이, 엄마가 훨씬 예쁘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저녁 시간.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지만
이들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제니퍼의 무릎을 베고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30년의 고통과 근심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그 누구보다 평온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잠든 엄마의 흰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속삭였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이제 어디 가지 말고 나랑 오래오래 살아요. 카메라는 제니퍼의 손길에서 장식장의 펜던트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반쪽이 아닌 온전한 하나가 되어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옥 펜던트. 그리고 그 너머로 서로를 의지하며 잠든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30년의 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따뜻한 봄날의 풍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다시 만난 모녀의 이야기였습니다. 가난 때문에 딸을 보내야 했던 엄마의 찢어지는 마음과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던 딸의 아픔. 하지만 결국 피는 물보다 진했고 진심은 통했습니다. 명자가 목숨보다 소중히 간직했던 낡은 복대와 베넷저고리, 그리고 제니퍼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심장을 다시 뛰게 했던 그 절박한 사랑이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었죠.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따뜻한 밥 한 끼의 행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밥 한 끼 함께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저녁엔 사랑하는 부모님 혹은 자녀분들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밥 먹었니?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기적을 만들지도 모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